자,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도서는요, 왜 일본 제국은 실패하였는가라는 책입니다. 책 지은이는요, 경영학 박사이고, 다음에 조직론을 전공한 노나카 이쿠지로를 포함한 총 6명의 학자가 함께 했고요. 이 책을 지은 의도는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그런 책도 아니고, 다음에 일본이 전쟁에서 패전한 원인을 찾아가는 책도 아니에요. 이 책은요,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의 어떤 조직의 결함과 운용의 실패를 오늘날의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으로 되살리고, 그 실패가 오늘날 일본 사회에 주는 어떤 의미를 찾아보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집필을 하게 됐다고 해요. 자, 그럼 책의 이제 주요 내용을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제 군대라는 조직은요, 가장 대표적인 근대적 조직이고, 즉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료제 조직이에요. 하지만 이런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의 조직은요, 이런 합리성과 효율성을 찾을 수 없는 성격을 지녔고요. 곧 이런 이제 조직의 결함이 전쟁에서 이제 패전하게 돼요. 이 패전한 주요 전쟁이 노모란 사건, 그다음에 미드웨이 작전, 과달카날 작전, 임팔 작전, 레이테 해전, 오키나와 전투에서 이제 이런 원인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패전 이후에도요, 이런 일본군의 조직의 특성과 결함은 일본 사회에서 진지하게 이렇게 다뤄진 적이 없다고 해요. 그죠?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게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과거에서 배우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오히려 전후 이제 일본 사회의 조직에 무비판적으로 이제 계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뭐 일본군 조직이 어떤 결함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일본군은요, 실제로 인맥 중심의 어떤 집단주의 조직 구조였다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어떤 개인 중심으로 어떻게 조직을 통합하고 운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개인의 업적을 어떻게 평가할 때도 그 결과보다는 동기와 투지를 더 중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요. 어떤 이게 이 전투를 함에 있어서 이제 실패할 확률이 큰데도요. 그럼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지휘관이 이 작전은 이렇게 하면 안 되니 실패할 확률이 크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밑에 있는 이제 부하가 무슨 소리냐? 우리 일본군이 대일본군 제국군이 왜 그런 걸 쫄면 되냐? 우리 무조건 어, 돌격 앞으로 하면 된다.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밑에 있는 사람이 이제 어떤 동기와 투지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더 좋게 평가를 받았던 거고 이는 곧 하극상으로 이어졌다고 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런 집단주의는요, 일반적인 그런 의미인 집단과 개인을 두고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선택한다는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일본의 집단주의는 대인관계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좀 특유한 집단주의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런 집단주의로 일본은 주요 이렇게 패전한 작전 전투에서 비합리적이고 현실성이 없는 어떤 추상적인 어떤 의사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작전에서 그 리더가 독단적인 어, 결정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해요. 작전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른 관점에서는 이런 개인에 의한 이런 진짜 딱 결정을 하는 거는요. 어떤 상황에서는 좀 융통성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해요. 하지만 어떤 정해져 있는 그런 원리나 원칙을 무시하도록 만들게 돼요. 그리고 계획되어 왔던 것들을 완전히 뒤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통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함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좀 쉽게 말해서요. 학연과 지연이라는 이런 인맥으로 군 조직이 그러니까 비합리적, 비논리적,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면서요. 급변하는 정세.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는 이제 막 전쟁이 이루어지면서 막
좋은 무기들이 막 개발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상대적으로 또 똑같이 그러니까 좋은 무기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조직이 유연하게 그런 정세에 맞게 변화를 내서 계속 조직이 변화해 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경직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상반되게 조직을 운영했던 어떤 이제 미군에게 작살이 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우리 사회랑도 이렇게 좀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전 일본의 저런 문화들이 정말 우리나라랑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것을 일본의 이제 문화와 교육에서 좀 답을 찾아보면요. 문화의 그 나라의 어떤 문화의 형성은요. 그 나라의 교육 방식이 어떤가에서부터 한번 찾아보면 돼요. 그럼 우선 문화의 의미를 먼저 보면은 문화라는 것은 그 사회나 조직의 구성원들이요 서로 함께 공유하고 행동하는 어떤 체계입니다. 시스템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가족은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 가족의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이해가 가시나요? 그리고 이런 문화 체계를 정착하고 만들어내는 게요 그 사회의 교육 문화인데요. 교육 문화가 일본 교육 문화가 막 쉽게 얘기해서 그냥 주입식 교육이에요. 주입식 교육.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시한 것들을 기계적으로 잘 암기해서요 정답을 잘 풀어나가는 사람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교육 방식이에요. 어, 이런 교육은 그러니까 문제가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답에 문제가 바뀌게 되면 답도 바뀌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즉 배우지 않는 어떤 문제나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요, 곧바로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해결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비논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뭔가가 한 사람에 의해서 돌아가게 된다는 거고요. 그 사람에게 나머지 다수가 의지하게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인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서양의 교육 방식은 달라요. 물론 어떤 정해진 답을 찾아가는 과정도 배우지만요. 이런 목표나 문제의 기본 구조를요. 끊임없이 변하는 이런 환경에 따라서요. 재정의하고 변혁해 나가는 어떤 좀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학습 과정을 교육을 받아요. 한마디로 정해져 있는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 학습 방식은 뭐냐? 그 문제를 바꿔서 답을 바꿔버려요. 이런 교육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그런 사회 기득권이나 사회층으로 이렇게 침투하게 돼서 그 사회에 이제 생활을 하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런 변하는 이런 주변 정세를 쉽게 조직을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리더와 이런 구성원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일본이 정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 나라는 완전히 더 똑같다는 거예요. 더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그런 뭐 쭉 얘기되어 왔던 거지만 학연과 지원을 타파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교육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좀 더 뭐 제가 내용이 너무 포괄적인 내용들이 많아서요 이렇게 요약을 좀 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직접 읽어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좀 마음에 많이 남았던 문구가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불균형의 창조. 조직은 진화하기 위해 스스로를 계속 불균형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고도 할 수 있다. 불균형이란 조직과 환경이 서로 정보와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개방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완전한 균형 상태란 적응의 마지막 상태이므로 이는 곧 죽음을 의미한다.
역설적이게도 적응은 적응 능력을 저해한다. 균형 상태가 무너지면 다양성이 창조되고 조직 속에서 시공간적 균형 상태에 대한 점검 의문 파괴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조직은 진화가 시작된다. 자, 좀 와 닿으시나요? 자, 그러면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